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워드리는 뉴스에일 라이브 황순욱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고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며 5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보신각에서는 국민대표 20명이 새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종호를 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도약과 빠른 성장을 강조하고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반지성주의 타파를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용산시대의 시작과 함께 청와대가 오늘 일반 관람객들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정문에서 개방 기념 행사를 열고 정오부터 일반 관람객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동시에 일부만 개방됐던 북한산 등산로도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됐습니다. 17시간 반 만에 걸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가운데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벌였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착오와 질문 실수가 잇따랐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자는 할 말을 다 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특집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조금 전 국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에 새롭게 마련된 집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자, 윤석열 대통령 주민들과 만나는 행사를 앞서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착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임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이 새롭게 마련된 집무실 근처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집무실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조금 전 인근 공원에 차량을 멈추고 잠시 내려서 인근 주민들,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종의 환영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환영 행사가 곧 끝날 것 같거든요. 이 환영 행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집무실로 이동해서 대통령으로서 첫 집무실 일정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첫 결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진행해 달라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자택을 나서며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약 16분간 취임사를 통해 공정과 연대의 가치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 국제사회에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임 당일인 오늘 윤 대통령 일정 상당히 빡빡합니다. 일단 취임을 축하하러 온 외국 사절단들과의 만남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고 저녁 7시에는 신라호텔로 이동해서 외빈 초청 만찬도 진행합니다. 만찬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해 이 외교 무대에서 퍼스트레이디로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오늘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74년 만에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은 기자, 자, 조금 전 12시부터 완전 개방이 됐는데 뒤에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저는 지금 청와대 본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 40분쯤 청와대 정문이 활짝 열리면서 74년 만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관람을 사전 예약한 시민들도 입장을 시작하면서 북적이고 있습니다. 관람 첫날인 오늘 약 2만 6천 명의 관람객이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본관을 비롯해 외빈 공식 행사에 사용된 영빈관, 비서실 업무 공간인 여민관, 대통령 관저까지 모두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옥 건물 상춘제와 정원 녹지원, 공관학 대정원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불상인 석조 열애자상과 오은정 등 공개되지 않았던 문화재도 볼 수 있습니다. 경내를 다 둘러보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건물 내부에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영빅문, 정문, 춘추문 중 하나를 선택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 행사가 예정된 22일까지 순환버스를 신설하고 지하철도 투입할 예정인데요. 이번 달 23일 이후 청와대 개방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최근에 일부만 개방됐던 북악산 이 등산로도 오늘 완전히 개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개방과 동시에 청와대 뒤편에 있는 북악산 등산로도 오늘 처음 공개됐습니다. 일부 구간만 공개됐던 북악산 등산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전면 개방됐는데요. 관람객은 청와대 춘추관 뒷길을 통해 백악정과 숙정문, 서울 성곽길에서 창의문 안내소로 이어지는 등산 코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 곳곳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심은 은행나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심은 기념식수 등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1시간 전 열린 취임식에서 청와대 개방 현장 상황을 실시간 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본관 앞에서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뉴스A 라이브. 자, 오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4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성문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또 설주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4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뉴스A 라이브 Q&A 주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만한 점을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는 순서죠.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는지 먼저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청와대 용산에서 용산 집무실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 소식 잠시 전해드렸었는데요. 취임식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에 용산 주민들과 만나는 행사를 잠시 가지고 있다고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현장 화면이 지금 도착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집무실로 가기 전 인근 용산 주민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입니다. 차량 행렬이 잠시 인근에 멈춰서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이 용산 시대를 여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이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제 새로운 그 집무실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이동을 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첫날 집무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바로 새 집무실이 마련된 용산 이 국방부 청사, 이제 옛 국방부 청사가 되겠죠.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용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취임 마친 대통령을 처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새 대통령이 새롭게 함께 거주하게 된 그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 주민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제 새로 일하게 됐다, 이곳에서 일하게 됐다, 인사를 하고 상견례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민들과의 이 만남, 인사 행사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집무실 이전이 굉장히 우여곡절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청와대에서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뭐 교통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감사를 전하는 그런 뜻의 인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우리 영화 효자동 이발사인가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있는 그 인근의 효자동이라든가 이런 데 지역 주민들은 일종의 이제 청와대가 우리 동네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아하.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새롭게
뭐 앞으로 어떻게 이름이 지어질지 모르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용산으로 가게 되면 네. 용산 주민들을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 주민들한테 저렇게 새롭게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자리의 성격도 가질 수 있고요. 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이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적지 않은 또 잡음이 있었기도 했고요. 네. 또 용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재개발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가 시위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나 아니면 걱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어주는 측면, 네. 또 앞으로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아서 터널 미팅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 우리 동네에 대통령 사무실이 있어 이런 이 자부심을 갖는 주민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겠군요. 뭐 교통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뭐 상쇄시킬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 그렇죠. 아, 우리 지역 주민이 대통령이야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집무실이 이전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또 용산 주민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어찌 보면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제 용산 시대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소위 주민들에 대한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좀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제 그 한남동에 있는 그 외교부 장관 공관이 네. 이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참 동안 지금 서초동 자택에서 다니다 보면 네. 이제 교통 불편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에 앞서서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한 양해도 구하고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또 인사도 하고 네.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 열린 조금 전에 이 마친 취임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번 취임식에서 굉장히 강조됐던 부분이 소통 코드였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국회 정문에서 이 단상까지 갈 때 180여 미터를 직접 걸어서 이동하는 특이한 장면도 볼 수 있었고 또 취임 연설도 역시 돌출 무대에서 이 관중들 한가운데서 이 소통을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용산 주민들 만나는 것도 그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치르는 과정 그리고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이제 소통이었거든요. 이제 본인이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용산 집무실을 이전한 것도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소통이었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는 어떤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라든지 직간접적인 소통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본인께서 뭐 기자들과도 소통을 하고 네. 또 그 시민들과도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런 친근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지금 오늘 취임식에서 보여준 네. 어떤 그런 것들도 이 소통의 하나의 일환 네. 어찌 보면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기 전에 용산 주민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는 행사를 잠시 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용산 집무실에 도착하면 현장 화면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 제작진이 막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 집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은 저희가 잠시 후에 고른 화면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시 조금 넘어서 끝난 대통령 취임식 많은 국민들이 TV로 시청을 하셨죠. 하지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취임식에 대해서 중요 장면들 그리고 또 취임사에 담긴 의미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여 만에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면서 국정 철학이 담길 취임사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취임사에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집약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취임사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긴 대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먼저 앞부분에 저희가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먼저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대통령이 강조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빠른 도약과 성장. 자, 빠른 성장,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뜻일지 글쎄요. 지금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게 바로 도약과 빠른 지금 성장이었거든요. 네.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취임식이 시작될 때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네. 180m를 걸어가면서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취임사에서는 이 도약과 빠른 성장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약과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이 전제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윤 대통령의 그 취임사 빠른 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빨리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서 좀 거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정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발목을 혹시라도 야당이나 국회에서 잡게 되면 네. 이 빠른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반지성주의가 지금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편을 가리고 자기 편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해서는 빠른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아마 지금 여소야대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 네. 이걸 위해서 이 국민 그리고 국회도 특히 야당도 좀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가 네. 빠른 성장에 좀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임사 중에 첫 번째 메시지를 지금 제가 여쭤봤는데 이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언급했고요. 그리고 또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풀어서 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다. 그 갈등의 원인은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이다. 경제적인 원인을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을 해결해야지 지금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진단도 결국은 성장, 그것도 성장 가운데서 더 빠른 성장을 이뤄서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제공하고 네. 이러면서 사회 계층 이동성을 확대해 나갈 때 바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하나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경제적인 자유의 의미도 있고 정치적 자유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경제적 자유의 의미로 얘기하자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였던 것처럼 기업들의 규제 완화 그리고 민간 주도로 해서 성장을 이뤄나겠다. 이런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시장 자유주의적 자유. 이게 하나의 개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하면 개인의 자유의 확장을 얘기하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정치적 자유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으로 보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반지성주의 이런 개념하고 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소수의 힘도 존중하고 또 그런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가 좀 더 꽃을 피우게 하겠다. 뭐 이런 개념하고 같이 좀 맞닿아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다 앞서 언급을 해주신 이 반지성주의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사에서 이 빠른 성장과 함께 이어서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썼는데 누가 들어도 지금 현재의 국회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여소야대 상황을 의미한다기보다 네. 최근에 있었던 소위 검수완박 법안, 뭐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저 안에 일단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게 이제 이 반지성주의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결론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어떤 의견을 관철하는 것보단 소위 말하는 진실, 과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특정한 양 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것이 옳아도 일단 무조건 반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의회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형식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국회의 그 성장이나 정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제가 반지성주의 정치 극복을 계속 얘기하시는 건 결국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제 지금 야당도 앞으로 우리 일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도 네.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전한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이번 취임사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개발 완성을 이 만천하에 선언한 그런 상황에서 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취약한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대북 정책을 비롯한 이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되 북한에게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기시감이 있긴 합니다만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의 비핵 개방 3천을 연상시키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했을 때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경제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시작은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에도 과거 문재인 시대와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또는 북측 이 당국이 어떤 화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화가 급진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한 또는 남북 공동 이 경제 번영을 위한 이 첫 단추를 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화의 메시지가 이 북한이 어떻게 화답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안 지금 용산 집무실에 조금 전에 도착한 모습의 화면이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자, 용산의 국방부 건물에 마련된 지금 집무실 그 앞에서 잠시 이 직원들이 나와서 마주 인사하는 이 가운데 짧게 인사말을 나누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용산 주민들과 인사를 마치고 곧장 사무실로 향했고요. 직원들이 나와서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자, 집무실로 각 수석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지금 오늘도 빡빡하게 일정이 지금 짜여져 있다고 하죠. 자, 저 마이크를 잡고 직원들에게 짧게 얘기를 했는데 신나게 일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실상 0시부터 업무는 시작이 됐고요. 네. 오늘 집무실에서부터 이 빡빡한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인사말로 직원들에게 신나게 일해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존에도 상당히 스타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소탈하면서도 네. 어떻게 담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기존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조금 갖춰진 이렇게 격식이 있는 A보다는 오히려 좀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정말 우리가 보통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스타일이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저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이 어차피 대통령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서 정말 많은 직원들과 많은 스태프들이 도와줘야지만 이제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제 나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오늘 첫 시작인 용산 집무실에서 이 직원들과 함께 어떤 이런 격려사를 한다는 것이 일단은 뭐 새로운 용산 시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일단은 있습니다. 기대를 하기도 했었지만 기대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새로운 모습들이 취임식부터 또 사무실로 이동해서 들어갈 때까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직원들과 신나게 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도 공개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번 취임식 역시도 시작부터 좀 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현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180여 미터를 걸어서 단상까지, 행사장 단상까지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요, 이 시민들과 직접 악수를 나누고 셀카도 찍는 등 스킨십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취임사를 연단이 아닌 돌출 무대에서 낭독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이 국회 정문에서부터 이 행사장이 마련된 무대까지 직접 걸어 들어가면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이 꽃을 들고 나온 어린이와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들 보셨겠지만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 오늘 오전 취임식 시작 직전에 국회 정문을 입장해서 무대로 향하는 180m 정도를 걸어서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요즘
이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처음인 장면들이 많아서 뉴스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에 과거의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취임식을 할 때는 단상전까지 항상 차를 타고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려서 180m를 걸어가는 것, 이 걸어가는 의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과 스킨십을 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저 부분도 역시 처음이고, 제가 이제 콘서트 할 때는 종종 봤습니다만 저렇게 돌출 무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국민 앞에 다가가서 본인의 얘기를 전하겠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마련한 것이고요. 지금 용산 집무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서 용산 집무실에서 일단 용산 시대를 여는 것도 역시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저 행사 끝나면 청와대까지 카퍼레이드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카퍼레이드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퍼레이드도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권위주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뺀 것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이는 모습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네. 국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네. 듭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봐왔던 대통령 취임식과는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던 그런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아까 화면으로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그동안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도 첫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셈이죠. 자, 오늘 취임식을 기점으로 더 적극적인 공개 행보에 나설지 그 부분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곧바로 뭐 공개적인 행사에 뭐 많이 참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대선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제2부속실 없애겠다 얘기해서 이번에 이제 부속실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대통령 영부인의 어떤 공식적인 위치,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그게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네. 그런 좀 사전에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가급적이면 좀 조용한 행보를 하고 또 네. 종교단체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다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외교적 문제에서 자주 활동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평소 밝혔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라든가 좀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다독이는 그런 행보들을 좀 공개적으로 너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조금씩 진행해 나가면서 아마 영부인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전에 현충원 참배하는 모습도 저희가 이 화면으로 잠시 봤었는데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이 검은색 이제 복장을 하고 있었고요. 이동해서 자 바로 저 장면입니다. 오늘 오전에 현충원 참배를 할 때의 대통령 부부의 모습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저때 검은색 정장을 입은 상태로 참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취임식 화면을 PD님 다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1시간 정도 후에 있었던 취임식에서는 또 하얀색 정장을 입고 나와서 또 깔끔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뭐 시간과 장소 이렇게 때에 맞게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충원의 경우에는 호국 영령들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이 검은 의복으로 그 경건한 마음을 좀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흰 옷으로 갈아입고 환복하고 이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이 흰 의복에 담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취임식은 저는 상당히 좀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취임식이 9년 만에 열릴 수밖에 없었던 헌정 중단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재 탄핵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 임기를 마치지 못한 불명예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조차 열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정상화됐구나, 헌정 중단 사태를 극복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화됐구나,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제 좀 안심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 운영할 때 주목해봐야 될 참석자분들은 저희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오늘 저녁 영빈관에 초대된 5대 그룹 총수들이 초대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외빈 초대하는
그 과정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뭐 나머지 참석자들 분들 같은 경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국민 통합이나 화합의 메시지를 주로 담은 것 같고 네. 이 재개 총수들을 지금 이 저녁에 영빈관에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웨비너 행사에도 이제 초대를 했다라는 것은 네. 이번 정부가 소위 말하는 지금 친기업 정책 네. 그리고 아까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빠른 성장 네. 이런 것들과 좀 다 연계되는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빠른 성장을 위한 또 기업인들의 참석도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국민 소통과 통합이라는 의미를 둔다면 설 변호사님은 어떤 참석자들이 눈에 띄었었나요? 네, 일단 과거에 일단 그 전직 대통령과 이제 그 가족들 이제 네. 그분들이 이제 참석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을 이제 빚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김웅 여사가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눈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눈에 띄었고 앞으로 있을 이제 윤석열 특히나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에 계셨다거나 아니면 그 정부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일웅 여사의 참석과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떠한 이 사면과 차후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이제 김현철 씨 같은 경우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으로서 참석한 것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다고 보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지만 김현철 씨의 아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선거 캠프 과정에서 또 이렇게 스텝으로서 일을 했다라는 것도 눈에 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전직 대통령들의 가족들이 참석한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굉장히 궁금했고, 오늘 또 취임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사면 이후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만난 그런 자리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평론가님은? 표정이 어땠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네.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하고 또 사법 처리가 되거나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현직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건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만난다고 하는 건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 이후에 만난다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한번 화해를 했다. 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예를 들어서 악수를 한다거나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런 장면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당사자들 간에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음으로부터 뭔가 화해할 뜻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지수로 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모든 취임식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떠나는 그 순간에 이 환송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송하는 모습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단을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차에 탈 때까지 이 환송하는 모습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눈 뒤 이 차량에 탑승해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모습. 자, 차 문이 닫히고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곧장 의전 담당이 이 윤 대통령을 모시고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 계단에 뒤늦게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모시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송을 하고 곧 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환송 따로 역할을 분담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날 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서서 공손하게 인사를 또 해서 보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있게 예우를 맞춘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송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뒤따라서 곧장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맡아서 환송을 담당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내외한테 인사하고 곧장 대통령이 이쪽으로 와서 부부가 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굉장히 저 부분은 준비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저게 그렇죠.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전직 대통령,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두 분 사이에 정답게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네.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저렇게 예우를 하고 굉장히 잘 준비된 방식으로 끝까지 예우를 잘 했다라는 부분, 저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 저 환송하는 장면에서. 다시는 나쁜 악연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환송하는 모습은 오늘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저는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 전직 대통령을 이제 새로운 관저로 초대를 해서 네. 아마 이제 환담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모든 대통령이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은 한 번밖에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어려움이 뭐였는지,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뭐랄까요, 오늘 피로연 하듯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전직 대통령을 모시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이 관저에 모셔서 그런 국정 운영 때 어려움, 또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이런 것을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니까 보내드리는 것도 잘 보내드리지만 그분들의 어떤 소중한 국정 운영 경험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네. 취임식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거기 때문에 설 변호사님 이 소감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참 이렇게 또 전직 대통령들의 가족들과 그다음에 또 직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또 오늘 정말 이 새로 취임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보기 좋은 모습, 그리고 실제 직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이거든요. 실제 우리 헌법에 직전 대통령은 국가원로 자문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직전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는 다 있고 또 경험자잖아요. 특히나 대외 외교라든지 이런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으로 느껴지는 20대 대통령 취임식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눈에 띄는 각종 행사들이 있긴 했지만 저희가 좀 의미를 부여할 부분들만 콕콕 집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취임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 현장 화면으로 잠시 소개를 해드렸던 용산 집무실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제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임기가 처음 시작되는 오늘 새벽 0시부터 또 오늘 늦은 밤까지의 일정을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엮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8, 7, 6, 5, 4, 3, 2, 1. 대선님께 대하여 경례. 2022년 5월 10일 0010으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님께 이양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군은 엄정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오늘 아주 빡빡한 일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첫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0시 지하 벙커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공식 업무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 처음 한 말은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첫 시작을 지하 벙커에서 시작한 것인데, 다른 행사들 많이 특이한 점, 새로운 점들을 소개를 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만은 역대 대통령들과 똑같이 0시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 이거는 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국정을 이끌게 되지만 국가 원수로서 국토 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가장 최고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아직 한반도가 이 남북 분단 상황이고 또 정전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는 1분 1초라도 물샐 틈 없는 이 철통 방어 체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후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인수하는 것이 군 통수권입니다. 그러니까 철통 방어, 한반도의 안보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물론 대내외에 과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합참의 저 보고를 통해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새벽 0시에 받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이 변함없는 첫 번째 일정이었고요. 그래서 보신강종 행사에도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도 저희가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과 똑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안보 상황에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벙커에서 저 보고를 받은 건 또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한반도 상황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도발은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조만간에 전술핵 실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력을 이양받는 과정에서 한 채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 부분을 우려해서 국방부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인식을 좀 달리하는 측면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 국민들의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국가위기관리센터 이 지하 벙커에서 보고를 받은 모습을 이렇게 공개도 하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국정의 중심이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용산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자, 대통령 용산 집무실 건물에는 기존에 붙여 있었던 국방부 마크 대신에 자, 황금빛 봉황 휘장이 달렸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취임식 슬로건이 걸린 대형 현수막이 건물 외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저런 모습으로 지금 집무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용산 집무실에서의 공식 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됐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시작되는지 아까 영상에서는 간략하게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백 변호사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알려진 일정은? 일단은 지금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서 이제 외빈들을 만나는 곳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오늘 일단 나중에 신라호텔에서 하는 영빈관에서 하는 그 외빈 행사까지 오늘의 일정이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용산 집무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원래 이제 계획했던 건 2층이 대통령의 주 집무실입니다. 그런데 2층 대통령 주 집무실은 완전히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5층 집무실, 그러니까 임시 집무실을 좀 사용할 것 같고요. 2층에 그리고 국무회의실도 좀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일단 7층을 좀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당분간 뭐 계속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은 그 한남에 있는 외교부 장관의 공관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 일단 당분간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그 서초동의 아파트에서 일단 출퇴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네. 경찰도 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과정에서 만약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네. 그 역시 또 비판이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용산 주민들에게 미리 또 인사하고 양해를 구하는 또 행사를 가졌겠죠. 자, 취임식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요, 용산 집무실 5층에서 미국의 세컨드 젠틀맨이라고 불리죠. 더글러스 M. 호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사절단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자, 일본 외무상, 아랍에미리트 행정처장, 중국 국가 부주석, 그리고요, 싱가포르 대통령과 차례대로 만나면서 취임식 외교에 나섭니다. 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첫 행사가 외교 사절단이 되는군요. 네. 일단 어저께 밤 0시에 시작한 것도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서 대통령이 어떤 군통 속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과 안보, 또 외교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이번 취임식에 참석차 온 외교 해외 각국 수반이라든지 어떤 관계자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만나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주목이 되는 것은 올해 이번 달 20일 정도로 예견되고 있는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과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한마디로 그 취임하자마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그 선거 과정에서도 어떠한 그 탈중 친미를 하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어찌 보면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왕치상 부주석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상당히 이 한국에 대한 외교 부분에서 중국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고, 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곧 그 방한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런 고위급 관계자를 보낸다는 것은 중국 입장으로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사절단을 시작으로 각종 외교 인사들을 지금 만나게 되는 셈인데, 한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첫 이야기 스타트를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이전에도 물론 통화는 했지만요. 그렇기도 했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지금은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한미 관계가 규정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빨리 지금 방한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한다고 하는 측면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빨리 이루어지는 것만큼 한미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도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라든가,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사회가 뭐 식량난, 그 석유난, 여러 가지 지금 물가가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사실은 러시아를 대로 제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환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을 미국이 어떻게 그러면은 동맹으로 끌어안을 것인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에일 라이브,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있었던 취임식 이야기 앞부분에 저희가 정리해서 요점을 살펴봤고요. 또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서 오늘 첫 일정을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기 전에 또 새로운 이야기 해주실 뉴스 전문가 저희가 인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가 이번 이야기부터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오늘 특집 뉴스에일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불리던 청와대가 70여 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1시간 반 전이군요. 낮 12시부터 국민들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했죠.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요, 새로운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의 상공에서 저희 채널A 드론 헬리캠이 찍은 영상입니다. 자, 저곳은요, 지금 이 시간 실시간 화면이거든요. 74년 동안 어찌 보면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저곳에서는 저렇게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촬영을 아마 할 수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거의 처음으로 보는 이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부감이라고 하죠. 이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청와대 앞마당과 본관의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시간 현재 저희 헬리캠 드론이 떠다니면서 찍은 모습입니다. 화질이 살짝 초점이 흐려지고 이 끊기는 모습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시간 영상 전송 화면이어서 화면이 그렇게 고르진 못했는데 우리 PD님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화면을 넣어주실 텐데 우리 구자홍 차장께서 네. 이 영상 어떻게 보면 그냥 청와대 앞마당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격앙된 이 어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를 상공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내외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헬기를 함께 동승할 수 있는 사람만 저 장면을 봤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비행 금지 구역이고 저 청와대 그 본관 앞에 이렇게 네모자로 오징어 그 게임장처럼 이렇게 표시된 게 그게 이제 헬기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전용 헬기가 내려서 대통령이 어떤 지방 순시를 갈 때 이동하는 장면인데 잠시만요. 네.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정가운데 청와대 본관이 보이고요.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파란색 지붕이 살짝 보이시죠? 자, 저곳이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영상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관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 경무대를 이제 바꿔서 저렇게 지금 관저로 그렇죠.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에는 제한된 인원만 청와대를 출입을 했다라면 오늘부터는 신청하는 국민 누구나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각종 시설들이 어떻게 구비가 돼 있었는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꽃과 나무에는 어떤 그 히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이제 이 다양한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청와대 상공에 떠 있는 저희 채널A 헬리캠 드론의 촬영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관람객들이 지금 오늘 낮 12시부터 전면 개방되면서 저 보이시죠? 좌우로 이 통행로를 통해서 관람을 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정면에 본관이 보이고 조금 더 이제 멀어지게 되면 이 왼쪽 하단에 3개의 건물이 보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경호동이고요. 경호동이 이제 보일 테고 또 우측에 또 건물 3개가 보이게 되는데 그쪽이 바로 위민 1, 2, 3관 해서 쉽게 말해서 비서동. 그렇죠. 비서동이었는데 과거에 청와대와 그 비서동의 거리가 멀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위민 1관으로 집무실을 옮긴 상태였는데 바로 지금 왼쪽 하단의 지붕이 2개가 나란히 보이죠. 저기가 바로 경호 1, 2동입니다. 경호원들이
지내는 그런 건물이죠. 그 오른쪽이 이제 왼쪽이 지금 이제 영빈관의 모습으로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화면 왼쪽 하단에 회색 지붕이 영빈관이고요. 영빈관은 이제 해외 귀빈들이 왔을 때 맞이하는 그런 용도고, 자, 지금 이 수화 통역하는 그 바로 옆에 하얀 지붕이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위민관이 3개가 몰려 있는 바로 저곳입니다. 자, 이 장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2시에 정문이 개방되면서 오늘 신청해서 첫 관람을 하는 일반 관람객들, 자, 이 꽃다발을 손에 들고 일제히 몰려서 청와대에 관람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74년 만에 개방된, 자, 이 청와대,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어떻게 보면 금단의 땅이라고들 말을 할 정도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청와대를 뭐 여러 번 이제 취재차 들어가긴 해봤는데요. 정문을 통해서는 한 번도 못 들어가봤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문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초청 인사가 아니면 네. 저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옆에 이제 그 방문객을 이렇게 통행하는 곳을 통해서 청와대를 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청와대의 정문을 개방한 첫날이다. 뭐 그런 점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최병욱 평론가께서는 저 장면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좀 의문인 게요. 취재하시면서 저도 예전에 많이 들어가셨죠. 저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위에서 찍은 장면은 처음 그렇죠. 보죠. 그동안에 아무도 찍을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정문을 열고 지금 들어가는데 왜 저렇게 꽃다발을 들었을까? 뭐 저런 장면이 좀 생소하기는 해요. 네. 뭐 청와대 꽃다발 들고 들어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취재차 들어간다거나 누구를 만날 때는 이쪽에 그 저 바로 오른쪽에 연풍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비서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대화를 하거나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본관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뭐 대통령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거나 아니면 연회에 참석하거나 하는 경우가 보통 있었는데, 과거에 저 사실 저 청와대라고 하는 저 본관 건물을 지은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쪽에 지금 위민 1, 2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저도 거기에 그 같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역사도 꽤 깊고, 1948년에 이제 경무대로 시작을 해서 네. 유보선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부터 해서 저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지금까지는 안내하는 동선만 따라서 이제 그 관람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지금 앞으로는 이제 자유롭게 하는데, 지금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까지 저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내부는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아하. 점차 개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내부까지도 앞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 일반 국민들이 그 충분히 가서 볼 수 있고, 여기서 전임 대통령들이 생활을 하던 곳이구나 하는 네. 거를 느낄 수 있고, 그 안에 네. 또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청와대를 진짜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정문은 개방이 돼서 이제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잘 지어진 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이건 아직 지금 과제로 남아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이 지식의 전당 도서관으로 만들자라는 아하. 그 아이디어도 있고요. 또는 한국의 그 예술 또는 전통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박물관으로 활용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새 정부에서 청와대 활용 방안을 좀 잘 연구해서 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고 서울을 찾는 세계인들이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될 이 관광 명소로 좀 탈바꿈시키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남대를 개방했을 때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이 한때 잠깐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잊혀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정말 그 활용 방안이 굉장히 좀 잘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청남대 개방할 땐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자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건 이제 별장이었으니까요. 이건 청와대하고는 좀 개념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전 그 뭐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뭐 사전 예약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진짜 국민의 공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굉장히 큰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설왕설래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대통령 기록관으로, 기념관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도서관으로 만들 거냐, 뭐 민속박물관도 옆에 있으니까
뭐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뭘로 만들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좀 사회적 논의를 모아가면서 외국인도 아마 경복궁 방문했다가 제일 먼저 청와대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대한민국 관광 1순위 코스가 될 가능성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전체가 지금 다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오른쪽 아래 위민관, 그리고 경호동, 영빈관, 그리고 정 가운데 멀리 이 본관, 그리고 우측 위쪽에 보이는 관저까지 이렇게 방송 영상에서 청와대 상공에서 촬영한 모습이 보도된 것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보, 보안 문제 때문에 저렇게 일반의 이 촬영 카메라가 상공에서 청와대의 전체 모습을 촬영한 적은 없었고요. 오늘 이 청와대 전면 개방과 함께 이런 의미 있는 영상도 저희 채널A 드론이 촬영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정부는 청와대 전면 개방과 함께 또 한 가지 또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북악산 등산로를 완전 개방했습니다. 시민들은요, 박수를 치면서 이 등산로 개방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죽기 전에 한번 꼭 와보고 싶었어요. 얘기만 듣고 며칠째 잠을 못 잤습니다. 마음이 설레가지고. 항상 청와대 앞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여기가 궁금했어. 어떤가를 너무 좋네요. 시민한테로 돌려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개방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공간의 개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70여 년 동안 이루어졌던 어떤 권력이 국민들과 좀 분리돼 있고 국민들에 대해서 가슴을 여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완전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이 주변 북악산, 바로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던 바로 그 코스가 될 텐데, 여기가 지금 둘레길 그리고 등산로로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원래 이곳은 철저망도 있고요, 경비가 삼엄해서 이 도로 이외에는 벗어나면은 정말 안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이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이 됐다고 하니 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곳에 빨리 가보고 싶으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꾸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니까 나도 저기 너무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청와대를 그런데 관람하시려면요, 오는 23일까지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워낙 또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추첨을 통해서 청와대 관람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그냥 찾아갔다가 헛걸음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버스도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01번 시내버스, 이 청와대 정문 앞으로 노선이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 버스를 타면 쉽게 청와대로 갈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청와대와 북악산 관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요.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뉴스A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확인해 보시죠.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공직 후보자 한동훈.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합니다. 뭐 직계 예? 청문하는 무슨 후보자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죠.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피해자입니다. 무려 5가지 고발을 당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답을 드릴까요?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을 안 한 차례 연기된 후에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17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결국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종료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모두 발언 이후에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설전 때문에 4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있었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청문회 초반에는요, 한동훈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직접 사용했다는 이유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정확치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청문회를 약간 도발하는 거 아닌가.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일단 사과하셔야 되고 그 반 취소하세요, 빨리. 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나온 발언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시작하자마자 모두 발언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오전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후보자가 조목조목 할 말을 결국 다 한 청문회였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이 검수완박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2개를 한꺼번에 이르는 말인데 그동안 언론에서 이 2개를 뭉뚱그려서 검수완박 법안 이렇게 표현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도 그 앞에 또 소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본인이 인용부호처럼 그런 뜻을 표현을 담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제 이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고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 같은 거를 좀 물어보고 그냥 뭐 언론을 단순하게 인용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하나씩 둘씩 좀 따져 들어갔으면 저런 식의 볼썽사 나온 장면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짜고짜로 뭐 싸우자는 거냐 뭐 취소해라 무슨 사과해라라는 식의 표현은 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뭐 공격 수위를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의식이 너무 강했던 때문이 아니겠는가. 네. 저희는 그냥 시청자로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 질의 시간에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 이렇게 말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진행했던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자, 어제 청문회에서는요. 또 기억에 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자,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 특히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일명 철험회 소속 의원들의 말 실수가 잇따랐는데요. 먼저 김남국 의원의 어제 질의 내용을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이모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이모랑 했다는 거를 팩트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자, 이 부분 저도 어제 생방송 진행 도중에 저도 얼른 이 기사 검색을 해보고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외숙모인 교수 이모 씨, 그것도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아닌 외사촌이 쓴 논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모 씨를 이모라고 착각을 한 거였어요. 누가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게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 그 김남국 의원이 아마 이거 읽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제 이 공격 포인트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 딸의 논문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게 외피적인 것인데 이게 정말 부수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에서 우리가 봤을 때 되돌아봤을 때 지금 이거밖에는 지금 기억이 남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라면 김남국 의원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가지시고 질문을 좀 더 능숙하게 하셨더라면 좀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논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 표절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외부의 조력이라고는 하지만은 어떤 누군가 대피를 해준 것은 아닌가 이러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이 부각이 됐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질문 과정에서 어떤 말실수가 이게 이제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 버렸죠. 뭐 이 청문회가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아직까지는 후보자니까요. 후보자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직자의 길을 벗어나서 이 이후의 행보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이모 씨를 이모라고 착각한 김남국 의원의 질문 때문에 생방송 도중에 진행자들도 굉장히 많이 좀 당황을 했었는데 글쎄요. 이 송곳 질문을 기대했던 시청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했다라는 말도 왕왕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모 교수를 이모로 착각한 것 말고도 또 다른 총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강욱 의원의 질문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후보자 따님의 인터뷰 내용은 사회공헌 부서에다가 연락을 했다. 근데 회사는 사회공헌 부서는 없다. 그리고 회사가 남은 물품을 기증한 것이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한 거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에 갔습니다. 한국 3M. 땡땡인데.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땡땡이니까 한으로 시작되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노트북 기증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최강욱 의원이 따져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한땡땡이 영리법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노트북을 기부한 회사는 방금 언급한 한국 3M이었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질문한 본인이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질문했다라면 저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기부한 주체는 한국 3M이 맞고요. 그리고 영리법인이 이제 그 단체에 기부를 한 것이고, 그 한국 3M이 기부를 하도록 관여한 사람이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기부를 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관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뭔가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했다라면 한동훈 후보자가 답변하기가 좀 곤궁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기부 주체와 기부 관여자를 이제 헷갈려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한국 3M만 기억에 남는 해프닝성 청문회로 이 가성비가 확 떨어지는 청문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는 가성비가 떨어졌는데 한국 3M은 뭐 전 국민이 알 만큼 노트북 기부한 게 지금 광고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려갔고요. 자, 이런 가운데 판사 출신이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보여줬던 청문회 태도에도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합니다.
예? 밥을 제 발언권. 사적 경로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하고도 연락을 사적으로 그렇게 나누셨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하세요. 말씀 아니 해주세요. 지금 이 질문에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왜 제가 하는데 웃고 계세요?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32회 카톡을 왜 주고받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네?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총장과 말도 안 연락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드릴까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왜 웃어요? 제가 제 질문이 웃깁니까? 왜요? 평론가님, 이 어제 이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의 시청자분들이 이수진 의원이 발언하는 거나 언행에 대해서 평상시에 잘 모르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국회 주변에 취재를 해보면 이수진 의원의 평상시의 말투가 원래 저런 데다가 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한동훈 후보자하고 뭔가 이 공격에 좀 나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굉장히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뭐 하나하나마다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나왔지만 잘 새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비꼰다고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후보자의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네. 저런 식의 그 액션이 나온 것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언성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언론 매체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수진 의원의 뭐 샤우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청문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자격, 자질 뭐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왜 저렇게 화를 내지 하는 생각이 그 앞서게 느껴져요. 저렇게 보면.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수진 의원이 본인의 그 감정 조절을 좀 잘하고 네. 청문회에 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계속된 실수 때문에 손혜원 전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바보 같은 민주당이 또 당했다 말을 했고요. 진중권 전 교수는요 청문회가 아니라 개그 콘테스트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이번 청문회는 한 번 연기까지 됐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상당히 지금 공을 들여서 송곳 질문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던 청문회였기 때문에 결과로 비교해 본다면 송곳 질문은 없고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특히 네. 딸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입시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된 상황이고 네. 한동훈 후보자 앞서 이제 이른바 모두 발언에서 검수완박 발언한 것도 그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토론회장이 아니라 인사 검증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나가서 대뜸 그 앞에 있는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면 누가 그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오만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딸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 혹자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도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국제고에 뭐 학비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4천만 원 좀 넘고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1억 원 정도씩 든다 하더라도 뭐 그런 데 보낼 수 있겠지. 미국에 대학 보내려면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영문 책자도 한 10권씩 내고 논문도 뭐 한 6편씩 쓸 수도 있겠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입시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불법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사회 잘 살고 권력을 갖고 있는 특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녀 입시를 어떻게 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의와 상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국민적인 일반 국민들에서 바라볼 때는 한참 높은 세상에 뭔가 좀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럼으로써 법무부 장관이 그걸 직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민주당이 제대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학비 얼마입니까? 이거 묻기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네. 그런 거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무능력한지 네. 아마 지지자들부터 뭔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부터
더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청문회는 어떤 한 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그 한 방이란 것은 뭐 어떤 의원의 액션도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바탕으로 한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떤 쇼잉이라고 할 만한 것들, 어떤 뭐 어차피 이게 생중계되고 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민주당에는 많이 안 계세요. 이제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이 참 그런 것들 되게 잘하시고 그게 오히려 국민들에는 눈에 한 컷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미지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좀 팀 플레이라든지 그리고 개인 플레이도 좀 원활하지는 않은 청문회였다라고 보입니다. 네. 청문회 스타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청문위원이 돼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밤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후보자의 문제점을 드러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띈 분들이 인사청문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또는 용어를 잘못 선택해서 희화화되는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청문회가 이제 예고가 돼 있을 텐데 청문위원들께서 조금만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는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함부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사한 거죠?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저는 행위는 과잉수사라고 말씀드린 게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아니, 여론을 뻔한 제대로 상황에 대해서 동원한 거부할 건 후보자가 경우에는 당시에 집중적인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였죠.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아니, 다 아는 사실을 지금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 수사팀에 물어봤습니다. 일기장을 압수한 적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 딸의 일기장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일기장이 아닌 일정표라면서 압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뭐 조국 전 장관이 또 압수 목록까지 공개하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어제 이렇게 전방에 나선 의원들은 다 철험에 소속된 의원들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게 사실관계가 있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그 본인 딸의 그 일기장이 압수당한 거, 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기장만을 압수수색하러 간 건 아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목록이 있고 뭐 무슨 책상 뭐 무슨 일체 뭐 컴퓨터 책상 일체 뭐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왔는데 아마 그 중에 이제 딸의 일기장도 포함되어 있고 그 일기장이 뭐 또 뒷면에는 일정표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뭐 일기 비슷한 것이 적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각 차이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일기장도 압수해 갔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로서는 일기장이 아니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물건을 들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것도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압수수색은 일선지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한동훈 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어요. 반부패 강력부장은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이지 사실은 그걸 뭐 요걸 가져와서 어떻게 분석하고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질문 자체가 반부패 강력부장한테 압수 물품이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따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한동훈 후보자 조금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반발하고 여론을 호도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을 저는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건으로 갔다. 온 집안을 수사했다. 이런 것에 대한 반발 심리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반발하면 그러면 혐의를 찾기 위해서 이른바
그 사람과 관련되는 모든 수사를 다 한다거나 지방까지 뒤지는 별건 수사들을 계속하는 방식, 이 전형적으로 검찰이 해왔던 특수통 수사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 네. 이거는 굉장히 비판적인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17시간 반 동안 진행됐던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났고요.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분 후에 저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특집으로 보내드린 뉴스에일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